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은 막상 본인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외로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편인데, 배우자나 가족, 연인, 이렇게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죠. 이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진단 기준, 원인,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립이에요. 워낙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막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만 관계를 하는 편인데,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무관심한 편이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막상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도 친밀감을 나누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조현성 성격,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을 상담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주로 아내분께서 먼저 상담을 의뢰해서 남편분의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부부 상담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연애할 때는 손도 함부로 잡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신뢰감을 느끼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나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간섭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없고 또 스킨십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지친다는 호소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한 남편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일과 가정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가정적인 남편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본인은 남편과 서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속상할 때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너무 없어서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의 배우자, 가족, 연인,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은 타인에게 많이 무관심해요. 언뜻 봤을 때는 어쩜 이렇게 뒤에서 남의 얘기, 남의 험담 한 번을 안 하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인품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인품이 좋은 것도 많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꼬집자면 이 또한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연연해 하질 않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눈치도 없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관계,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단서나 어떤 뉘앙스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민감하게 문제를 캐치하거나 즉각적으로 센스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서투르고 미숙할 수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런 건 잘 하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럿이 함께하는 일보다는 당연히 혼자 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선택하는 편인데, 쉬는 날에도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든지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제한이 많겠죠. 혼자서 하는 일은 잘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대인관계가 민감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수동적이고 때로는 위축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감정 반응이나 정서적인 표현도 아주 제한적인 편이라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아주 기쁘거나 막 슬프거나 감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아주 메마른, 또 때로는 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의 분들은 막 화려하거나 짜릿한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단조롭고 대체로 검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흠뻑 심취하거나 막 빠져들거나 막 열광하거나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그런 일들이 참 드물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런 면이 좀 지나칠 때는 어떻게 보면 열정도 없어 보이고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끔 보면 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도 이 조연성 성격과 무관하진 않겠죠. 뭐 수도승이나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홈리스,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삶이, 물론 이제 각자의 삶에는 이렇게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부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터지고 함께 있어도 저만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외로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 조연성 성격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회피성 성격 장애와의 뚜렷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조연성 성격장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불편함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담 기관이나 병원을 찾는 일이 드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받는 일도 드물 테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조연성 성격 장애를 겪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정확한 유병률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이, 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그 징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격 장애는 대체로 18세 이전에는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DSM-5 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연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항목별로 읽어볼게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런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조연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1차 직계 가족 이외에 친밀한 친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해 보인다.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유리되어 있고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인다. 조연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특징,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은 회피성 성격장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조연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또는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해지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조연성 성격 장애는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거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어느 정도 고기능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상담소에서 처음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상담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조현성 성격장애인지 고기능 자폐인지 막 간별이 어려운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공감 능력,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좀 더 심각한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상동적인 행동에 더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조현병이나 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조현성 성격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역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가족 간에서의 다양한 정서적 경험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적재, 적소, 적시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고, 어느 때에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은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뚝딱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도의 대인 기술을 갖추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시작으로 형제, 자매,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그때그때의 감정, 뭐 꼭 좋은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뭐 형제, 자매 간의 경쟁 구도,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익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충분하게 축적될 때 인간관계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자원을 잘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부족할 때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한 것과 비슷해요. 대인관계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관계 기술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심각한 결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히 생애 초기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해야 할 그 시기에 엄마가 많이 우울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이 많은데, 엄마의 양육자의 정서 상태가 많이 지쳐있고 우울하다면 아이랑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줘야 하는 그 시기에 엄마는 우울해서 말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이랑 놀이터에 나가서 한번 놀아주는 것도 아주 큰 맘을 먹어야 할 정도라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만, 그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엄마와의 정서적 관계가 적어지고 엄마로부터 외면당하면 애착 형성, 나아가서 성격 형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도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기본적인 신뢰의 결여,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특히 거부당하는 경험을 지니게 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좌절된 욕구를 내면의 공상세계 속에서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차 외부 세계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곤한 일만 생긴다 등의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이해하길 바래요. 이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로 지쳤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위로나 격려나 이렇게 조언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아니면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사춘기 자녀들도 갈등이 생길 때 혼자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 열고 뒤따라 들어가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을 막 침범해 버리면 원래 갈등이 있었던 그 원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관계는 매번 쫓기고 그리고 피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되면서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되,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미리미리 협의점을 정해두길 권해요. 한쪽 배우자는 갈등이 생기면 방문 닫고 꼭 들어가 버려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한쪽 배우자는 갈등이 생기면 꼭 얼굴을 마주보고 눈동자를 마주보고 꼭 이야기로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정반대의 유형이라면 한평생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기는 관계가 될 텐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서로 간의 합의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되, 대신 그 시간을 뭐 1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꼭 말로 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되 대신 지금 바로 당장이 아닌 미리 정해놓은 시간, 1시간, 뭐 3시간 후에 대화를 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때 막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합의점을 정하는 것은 평상시에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갈등이 아예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걸 말해요. 바로 이 점이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또 주변 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 중에, 이분들이 뭐 남편이든 자녀든 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너무 적고 뭐 모임이나 어떤 소속도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연결시켜 주면서 막 인맥을 넓혀주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부부 동반 모임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모임에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쩌면 내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물과 기름 같거든요. 너무 억지로 무리해서 사람들 속으로 끌어내봤자 어차피 사람들과 잘 융합이 안 되고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계속 겉돌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게 점점 더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사람, 막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연결시켜 주는 것보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이분들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관계 말고 이분들이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뭐 익숙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관계, 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조연성 성격 또한 적응적인 수준에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 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의 절친이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들과도 정기적으로 대화나 정서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원만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조연성 성격 장애에 해당이 돼서 너무나도 부적응적인 생활로 힘들다면 그것을 무리해서
아예 다른 성격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격에는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 성격마다 강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연성 성격의 경우 정서적인 면에서 본다면 감정 기복이 막 심하거나 변덕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한결같고 꾸준하고 근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역동적이고 눈에 확 띄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오랜 세월 꾸준히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또 외부 세계에 관심이 적다는 점에서 본다면 자칫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의 흐름에 무뎌져서 좀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도 해요. 이분들도 이렇게 나무만 보고 이렇게 숲은 조망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강박성 성격 장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초연해질 수 있는, 그만큼 독특하고 의미 있고 창조적인 세계를 낳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조연성 성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응적이고 눈에 띄는 강점이 꾸준하고 집중력이 높고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게 이분들의 경우 쓸데없는 관계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도 그것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려면 기존의 것과는 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한결같고 꾸준하고 근면한 것을 바탕으로 집중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특히 내 자녀를 잘 살펴봐야 해요. 만약에 내 자녀가 특별히 친구나 남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면 부모와 관심을 잘 기울여서 내 아이의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보다는 컴퓨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글을 쓰든지 회계사나 수작업, 공예 같은, 또는 운전, 장거리 트러커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이든 대인 기술보다는 자기만의 특화된 전문 기술을 갖추고 그것에 주력할 수 있는 직업이 좋겠죠. 또 배우자나 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으로 범위를 좀 넓혀보자면 주변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모임이나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좀 다가가고 싶고 좀 챙겨주고도 싶고 이렇게 외부 세계로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워낙에 친절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새가족, 새신자 담당을 하시는 분들, 어떤 상황이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조연성 성격을 지닌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분들께는 지나친 친절, 특히 좀 오지랖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절은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 좀 적극적이다, 아니면 너무 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조연성 성격의 경우는 이런 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해서 다가가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안정감을 주고 또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뭐 친구를 안 만나고 또 가족들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뭐 외롭고 불편한 게 없지만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외롭고 지쳐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라도 나로 인해서 거절, 뭐 상처,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서는 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제가 회피성 성격장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내가 젊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돈도 많아서 나 혼자 힘으로 남들 도움 없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해도 누구든지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를 안 해왔다면 언제라도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지지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난 그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또 내 연락을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뭐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조현성 성격이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나에게는 어떤 지지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내가 싫어서 내가 필요를 못 느껴서 인간관계를 안 하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또 그게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렇게 성인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모로 활동 범위도 좁혀지고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점점 개방성도 낮아져서 이렇게 새로운 일, 뭐 새로운 만남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살아오는 동안 이미 그들에게도 편안하고 오래되고 익숙한 친한 관계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를 안 해왔다면 아무래도 관계 기술이나 뭐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사회라도 새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사회적 관계망을 넓혔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사회적 관계망을 넓힌다고 해서 너무 무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